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귀부인 안나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소개할게요. 아름다운 외모와 풍부한 교양을 갖춘 매력적인 여성 안나 카레니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사랑에도 확신을 갖지 못해 끝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주인공입니다. 재벌 귀족이면서 안나의 남편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내가 브론스키와 해서는 안 될 사랑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과 명분에 얽매여 이혼하지 못하고 허울뿐인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안나를 괴롭게 합니다. 뛰어난 외모와 많은 재산을 가졌으며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인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하던 키치를 배신하고 안나와 사랑에 빠지지만 불행한 마지막을 맞습니다. 안나의 오빠인 오블론스키는 모스크바 어느 관청의 장으로 성격이 원만하여 누구하고나 잘 어울려 지내는 인물로 가정교사인 프랑스 여자와 부정한 일을 하여 가정 불화를 일으킵니다. 오블론스키의 아내인 돌리는 교양 있는 현모양처로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된 후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져 힘들어합니다. 신우이인 안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키치의 큰 언니이기도 합니다. 오블론스키의 친구인 콘스탄틴 레비는 시골 영지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입니다. 키치를 사랑하여 청혼했으나 거절당해 매우 낙담하지만 결국 키치와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돌리의 여동생인 키치는 명랑하고 아름다워 사교계에서 인기가 많은 매력적인 아가씨입니다. 브론스키를 사랑했지만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 레빈과 결혼합니다. 톨스토이가 1873년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1877년에 완성한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안나라는 여인의 실제 자살 사건을 토대로 쓴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전쟁과 평화, 부활과 함께 톨스토이의 3대 걸작으로 꼽힙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며 결혼과 가족의 문제, 귀족 계급의 도덕성, 형식에 치우친 교회, 애국심과 군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전 명작 소설 안나 카레니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비슷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지금 오블론스키 집안은 엉망이다. 남편이 아이들 가정교사였던 프랑스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과 한 집에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상태로 사흘이 지났다. 아내는
침실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집안을 마구 뛰어다녔고 또 다른 가정교사인 영국 여자는 가정부와 싸운 뒤 새 일자리를 구하려고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에 요리사는 아무 말 없이 훌쩍 나가버렸고 찬모와 마부까지도 급료를 달라고 졸라댔다. 스테판 아르카지치 오블론스키 공작은 아내와 다투고 사흘이 지난 날 아침 8시경 침실이 아닌 서재의 소파에서 눈을 떴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고 괴로워했다.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도 난 별로 죄책감이 들지 않은 게 문제야. 아내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블론스키는 아내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지 못하고 편지를 들킨 것이 못내 아쉬웠다. 오블론스키의 아내는 그보다 1살 아래인 33살이다. 그녀는 다정다감하고 미남인 남편과 달리 아름다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겉늙은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오블론스키는 그런 아내가 자기와 가정교사의 부정을 안다고 하더라도 모른 채 넘어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오블론스키는 화가 난 아내를 생각하자 무서워 기가 죽었다. 오블론스키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회색빛 가운의 허리끈을 아무렇게나 질끈 동여매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히고 벨을 눌렀다. 요란한 벨 소리를 듣고 하인인 마트베이가 옷과 장화와 전보를 들고 왔다. 뒤를 이어 이발사가 면도기구를 들고 들어왔다. 오블론스키는 전보를 들고 거울 앞에 앉으며 물었다. 관청에서 서류가 왔나? 네,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마트베이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전보를 읽던 오블론스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수염을 깎는 이발사의 손을 멈추게 한 다음 말했다. 마트베이, 내일 누이 동생 안나 아르카지예브나가 온다네. 혼자 오시나요? 아니면 부군과 함께 오시나요? 이발사가 입술 위쪽에 수염을 깎고 있어서 오블론스키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혼자 오시는군요. 그럼 2층을 치워둘까요? 그건 내 아내에게 이 전보를 보여주고 의논해보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트베이는 장화 소리를 삑삑 내면서 방을 나갔다. 오블론스키가 머리 손질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 마트베이가 돌아왔다. 마님께서 곧 외출하시겠다며 나리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트베이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블론스키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얼굴에 가련한 느낌이 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트베이, 어떡하지? 잘 될 겁니다, 나리. 그때 문 밖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자 오블론스키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거기 누구야? 접니다. 유모인 마트리오나 필리모노브나였다. 오블론스키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지?
나리, 마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집안도 엉망이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마님께 용서를 빌어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날 만나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나리. 알았어요. 그만 나가보세요. 오블론스키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옷을 갈아입은 오블론스키는 몸에 향수를 뿌리고 지갑과 담배, 성냥, 시계 따위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건강한 자신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가벼운 걸음으로 식당에 들어가자 커피와 함께 관청에서 온 서류와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오블론스키는 그 중에 한 편지를 뜯었다. 아내의 영지에 있는 살림을 사려는 상인이 보낸 편지였다. 오블론스키는 불쾌했다. 어차피 처분해야 할 살림이었지만 아내와 화해하기 전에는 말을 꺼내기가 껄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내와 화해하는 것이 절실한 이 마당에 금전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게 그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살림을 처분하기 위해 아내에게 화해를 청할 생각을 하니 모욕감이 밀려왔다. 오블론스키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관청에서 온 서류를 훑어보았다. 두서너 군데 메모를 하여 미루어두고 커피를 마시면서 조간신문을 읽었다. 그가 구독하는 신문은 대다수 사람들이 보는 자유주의적 경향을 띤 신문이었다. 신문을 다 읽고 난 오블론스키는 커피와 빵을 먹은 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조금 뒤 마트베이가 들어와 말했다. 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진정인이 30분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블론스키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어? 손님이 오면 곧장 말하라고 몇 번이나 일렀잖아.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 진정이는 2등 대위 부인이었다. 진정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했지만 오블론스키는 평소대로 그녀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써주었다. 2등 대위 부인이 돌아간 뒤 오블론스키는 잊은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잊고 싶은 아내와의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근심에 찬 얼굴로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그의 마음속의 목소리는 아내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속삭였다. 아내를 다시 매력있고 사랑을 쏟을 만한 여자로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내를 사랑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며 지금 아내에게 간다고 해도 거짓말로 아내를 속일 게 뻔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어떻게든 해야지. 오블론스키는 용기를 내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가슴을 쭉 펴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뻐끔뻐끔 두어 모금 빨더니 잿더리에 내던지고 종종 걸음으로 아내의 침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오블론스키의 아내 돌리는 블라우스를 입고 예전보다 숱이 줄어든 머리칼을 목덜미 쪽에서 묶어 핀을 꽂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녀의 눈은 헬쑥해져
마치 겁을 먹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어수선한 방에 열린 옷장 앞에 서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자 문 쪽을 보면서 엄격하면서도 경멸하는 듯한 얼굴을 하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 표정에는 괴로움이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 사흘 동안 아이들과 자기 물건을 챙겨서 10번도 더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막상 실행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을 벌주고 창피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가버리겠다고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은 그를 남편으로 사랑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5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아이들을 지금보다 더 잘 돌볼 수 없다는 걸 그녀 또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물건을 꺼내놓고 집을 나가는 신용을 하는 것이다. 돌리. 남편이 겁먹은 소리로 나지막하게 불렀다. 그는 어깨를 움츠리고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려 했으나 생기가 넘쳐 건강해 보였다. 그렇구나. 남편은 만족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친절하다고 칭찬하며 좋아하지만 난 그 친절이 너무 싫어. 그녀의 얼굴 오른쪽이 바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가슴속에서 치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리, 안나가 내일 온다는군. 그게 어쨌다는 거죠? 난 만날 수 없어요. 그럴 순 없잖아, 돌리. 나가요. 나가. 썩 나가버려요.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마치 육체의 고통 때문에 터져나오는 소리 같았다. 괴로워하며 절망적으로 외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마트베이의 말처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던 그는 숨이 막히듯 목이 메어 두 눈에 눈물마저 고였다. 오블론스키는 흐느끼며 말했다. 돌리,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지 않소. 내가 나빴어. 날 용서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몇 번이고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오블론스키는 잠자코 기다렸다. 스티바, 당신은 이따금씩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줄 뿐이지만 난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그녀는 오블론스키를 애칭인 스티바라고 불렀다. 오블론스키는 고맙게도 애칭을 불러주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피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다. 난 아이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아이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아야 할지, 바람둥이인 아버지와 같이 있게 해야 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블론스키는 고개를 숙이며 가엾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난 당신 같은 사람은 더러워서 싫어요. 당신의 눈물은 맹물보다 못해요.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남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애인하고나 사세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마트베이 녀석은 잘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도무지 가망이 없어. 거기다 점잖지 못하게 함부로 짓거리다니. 어쩌면 하녀들이 다 들었을지도 몰라. 오블론스키는 얼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눈을 닫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방에서 나갔다. 그는 모피 코트를 입고 현관을 나서며 마트베이에게 말했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나가 묵을 수 있게 소파 있는 방을 치워둬. 이거면 되겠지? 그는 지갑에서 10루블짜리 지폐를 꺼내주었다. 아이들 방에서 아이들을 달래고 있던 돌리는 마차 소리를 듣고 남편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왔다. 그곳은 번거로운 집안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하던 자리로 가서 야윈 두 손을 불끈 움켜쥐고 조금 전 남편과 대화한 내용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았다. 그 여자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한 집에 살더라도 이미 남남이니까. 그때 마트리오나가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그녀는 생각의 끝을 맺지 못했다. 두 친구. 오블론스키는 공부는 잘했지만 장난을 좋아하는 데다 게을러서 졸업 때는 꼴찌를 면치 못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방종한 생활을 했는데도 모스크바에 있는 관청의 장으로서 봉급도 많고 명예로운 지위도 가졌다. 그것은 다 동생인 안나의 남편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 덕분이었다. 카레닌은 관청의 감독청인 성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친척과 친구, 아버지의 친구들이 상류사회의 유력자들이라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본래 성품이 선량한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데다 자유주의자였다. 관청에서 기관장의 자리를 3년째 맡고 있는 카레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근무처에 도착한 스테판 아르가치치 오블론스키는 수위의 안내를 받으며 조그만 자기 방에 가서 제복을 바꿔 입은 다음 사무실로 들어갔다. 비서관이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다. 펜자 군청에서 이제야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군. 오블론스키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넘기면서 일을 시작했다. 일은 점심시간인 2시까지
계속하기로 되어 있었다. 2시가 못 됐을 때 사무실의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고 갑자기 누군가 들어왔다. 관리들은 모두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문간에 있던 수위가 곧 그 침입자를 쫓아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오블론스키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는 수위에게 물었다. 아까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느닷없이 들어왔습니다. 각하를 뵙겠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 방금까지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바로 저 사람입니다. 수위가 곱슬곱슬한 구렛나룻을 기른 사나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나이는 양피 모자도 벗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돌 층계를 뛰어 올라왔다. 자네 레빈 아닌가? 드디어 왔군. 계단 위에 서 있던 오블론스키는 레빈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친구에게 키스하면서 말했다. 온 지 얼마나 되었어? 레빈이 수줍은 듯 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 막 도착하는 길이네. 무척 보고 싶었네. 어쨌든 내 방으로 가세. 오블론스키는 수줍은 듯 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하고 화를 잘 내는 친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레빈이 친구의 부하 직원들 앞에서 서로 친근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리라 생각해 서둘러 방으로 데려갔다. 레빈은 오블론스키의 중마고우였다. 그들은 성격이나 취미가 다른데도 서로 좋아했다. 오블론스키가 물었다. 자네를 만나 무척 반갑네. 그런데 어떻게 만나? 자네를 꼭 만나야 할 일이 생겼다네. 그럼 식사하러 가서 얘기하지.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저 두어 마디 물어보고 얘기하려고. 그럼 그 두어 마디는 지금 해보게. 다른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듣기로 하고.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야. 레빈의 얼굴은 수줍음을 억누르려 애쓰느라 성난 듯 보였다. 스체르바츠킨의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다들 잘 지내시겠지? 레빈의 말에 오블론스키는 미소를 지었다. 레빈이 자기 처제인 키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왔기 때문이다. 정말 두어 마디군. 그렇지만 나는 두어 마디로는 대답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잠깐만 실례하겠네. 비서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비서관은 오블론스키에게 다가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아니야. 그건 내가 말한 대로 하게. 오블론스키는 사건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간단하게 밝힌 다음 서류를 밀어놓았다. 비서관은 어리둥절한 채 서류를 들고 총총히 물러갔다. 레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네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겠군. 그러니까 자넨 뭔가 내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럴지도 모르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네도 이런 꼴이 될 거야. 카라진스키군의 수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갖고 있는 자네가 그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어.
그게 어때서? 천천히 얘기하세. 그런데 자네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아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말이야. 퇴근하고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나 하세. 혹시 자네가 그 집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동물원으로 가보게. 그 사람들은 요즘 4시부터 5시 사이에 동물원에 가 있어. 키치가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 때문이라네. 레빈이 방을 나서며 말했다. 그럼 또 보세. 오블론스키와 헤어진 레빈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오블론스키에게 난 자네 처제에게 청혼하러 왔네. 라고 분명하게 말을 못했기 때문이다. 레빈의 집과 오블론스키의 집은 모스크바의 귀족 가문으로 서로 가깝게 지내왔다. 두 사람은 학창시절에 더 친해졌다. 그는 돌리와 키치의 오빠인 스체르바츠키 공작과 함께 입시 준비를 했으며 함께 대학에 들어갔다. 그 무렵 레빈은 종종 스체르바츠키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 특히 그 집 여인들에게 흠뻑 빠져들었다. 레빈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 또 하나밖에 없는 누이는 나이 차이가 많았다. 그래서 이 집에서 귀족 가정의 명예, 교양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레빈은 세 여자들이 왜 프랑스어와 영어를 배우는지, 왜 피아노를 치는지, 프랑스 문학이나 음악, 미술, 무용은 왜 배우는지, 무엇 때문에 양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리농 부인과 함께 마차로 트베르스코이 가로수길을 달리는지, 또 모자에 금장을 단 하인을 거느리고 왜 트베르스코이 가로수길을 거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그 신비로움에 빠져들었다. 그는 대학 시절에 맏딸 돌리에게 열을 올릴 뻔했으나 돌리는 곧 오블론스키와 결혼했다. 그래서 둘째에게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둘째도 사교계로 나가면서 외교관인 리보프에게 시집을 갔다. 레빈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키치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그 후 젊은 스체르바츠키는 해군에 들어갔다가 불행히도 발트해에서 익사했다. 그 뒤로 스체르바츠키 집안과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그해 초겨울 1년 만에 시골에서 모스크바로 올라온 레빈은 세 자매 중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할 운명인가를 깨달았다. 32살에 가문도 좋고 재산도 넉넉한 그는 훌륭한 배필감이었다. 그가 스체르바츠키 집안의 딸에게 구원하면 쉽게 혼인이 이루어질 테지만 그는 키치처럼 세상에서 흠잡을 데 없는 여성이 자신 같은 부족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리라 지레 짐작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대령이 되었거나 시종무관, 교수, 은행장, 철도청장이 되었고 오블론스키처럼 관청의 장이 되기도 했는데 자기는 단지 목축이며 사냥, 건축 일을 하는 무능한 사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키치가 사회적으로 아무 지위도 보장된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내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레빈은
시골에서 2달을 외롭게 지내고 나서 확신했다. 자기의 절망은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거절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자기가 구원의 승낙을 얻으면 곧 결혼해야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모스크바에 올라왔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아침 기차로 모스크바에 도착한 레비는 이복 형인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형에게 모스크바에 온 이유를 말하고 조언을 들으려고 서재로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형은 유명한 철학 교수와 함께 있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상냥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로 동생을 맞았다. 그리고 교수에게 레빈을 소개한 다음 대화를 계속했다. 교수가 떠나자 세르게이가 레빈에게 말을 건넸다. 잘 왔다. 오래 있을 거니? 그곳은 어때? 레빈은 이 말이 형이 농사에 관심이 없으면서 다만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인사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의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들으려 했던 레빈은 형의 태도를 보자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가 싫었다. 그래, 어떠냐? 그곳 지방 자치회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넌 의원 아니니? 네, 사퇴했어요. 그래서 회의에도 나가지 않아요. 유감이구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내겐 능력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 너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요. 레비는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 니콜라이가 여기 와 있는 걸 아니? 니콜라이는 레빈의 친형이었다. 그는 자기 몫의 많은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지금은 해괴한 짓을 하고 다녀 형제들과 사이가 멀어졌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레빈이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다. 내 하인이 길에서 보았다더구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레빈은 당장이라도 찾아 나서려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구나. 사람을 시켜서 니콜라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 내가 대신 갚아준 어음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더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한 통의 편지를 레빈에게 건네주었다. 제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니콜라이 레빈. 편지를 읽고 난 레빈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녀석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난 오히려 그 녀석을 돕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난 알아. 니콜라이 형에 대한 형님의 애정을 고맙게 생각해요. 니콜라이 형에게 가보겠어요. 네가 정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생각엔 안 가는 것이 낫겠다. 어차피 그 녀석을 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하인에게 니콜라이의 주소를 확인한 레빈은 당장 형을 찾아가려다 저녁대로 시간을 늦추기로 했다. 먼저 모스크바에 온 용건부터 해결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레빈은 먼저
오블론스키의 관청에 들렀다. 거기서 오블론스키에게 스테르바츠키 집안의 소식을 듣고 난 그는 키치를 만나기 위해 마차를 몰았다. 레빈의 사랑. 레빈은 4시에 동물원 입구에서 마차를 내렸다. 날씨는 활짝 겠지만 쌀쌀했다. 입구에는 마차와 썰매, 헌병들이 줄을 서 있었다. 산뜻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건물들 사이에서 붐볐다. 눈 쌓인 자작나무 가지는 축 늘어져 장중한 제복으로 단장한 것 같았다. 레빈은 스케이트장으로 가는 산 쪽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레빈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야 해. 하지만 애써 침착하려 해도 자꾸만 숨이 막혔다. 많은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지만 키치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어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레빈은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키치의 사촌 오빠인 니콜라이 스체르바츠키가 레빈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러시아 빙상계 기리나께서 언제 오셨어? 얼음이 참 좋습니다. 어서 스케이트를 신으세요. 난 스케이트가 없어요. 레빈은 키치를 앞에 두고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자기가 스스로 놀라웠다. 레빈은 키치를 보지 않는 척 하면서도 한시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키치가 가느다란 다리에 목이 긴 구두를 신고 조심조심 겁먹은 표정으로 레빈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는 언제 오셨어요? 그녀는 레빈을 보고 생긋 웃으며 한 발로 얼음을 차더니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어제, 아니 지금 막 왔습니다. 레빈은 마음이 설레어 횡설수설했다. 이곳에선 당신이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탄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전 당신이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스케이트를 신고 우리 함께 타요. 레빈은 기분이 하늘을 날 듯했다. 그녀가 함께 타자고 했어. 이것이 인생이고 행복이야. 이 기회에 결혼하자고 말해버릴까? 그런데 너무 행복하니까 말하기가 두려워. 레빈은 스케이트를 빌려 신고 얼음판 위를 한바탕 신나게 지쳤다.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가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고 나란히 스케이트를 타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키치는 레빈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과 함께 타니까 금방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당신이 믿음직스러워요. 저도 당신이 제게 의지하니까 더욱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레빈은 자신이 한 말에 놀라 얼굴을 붉혔다. 그때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쌀쌀하게 변했다. 레빈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언짢으신 일이라도. 어머,
아니에요. 그런데 마드모아질 리농을 만나셨나요? 아직 못 만났습니다만.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가보세요. 레비는 얼떨떨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키치를 화나게 했나 봐. 하느님 도와주세요. 레비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백발의 프랑스 여자에게 미끄러져 갔다. 키치가 마중 나온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려 하자 레비는 스케이트를 벗고 모녀를 따라갔다. 공작 부인이 레빈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우리는 목요일에 손님을 초대한답니다. 그럼 오늘이군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 부인은 말과 달리 쌀쌀해 보였다. 키치는 어머니의 이런 쌀쌀함이 싫었다. 안녕. 키치는 어머니의 쌀쌀함을 대신하여 미소를 지으며 레빈에게 인사했다. 레빈은 키치의 변화가 뭘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레빈은 오블론스키와 함께 호텔 식당으로 갔다. 오블론스키가 울퉁불퉁한 굴 껍데기를 옆으로 밀며 말했다. 자네 오늘 저녁에 스체르바츠키 댁에 오겠나? 공작 부인은 인사치레로 초대해 주셨지만 가겠네. 무슨 소리야. 그건 공작 부인의 버릇이야. 그런데 자네는 무슨 일로 모스크바에 왔나? 자네는 알고 있을 텐데. 레비는 친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알고 있었지만 내 스스로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내 추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벌써 알 수 있겠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레비는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아내는 육감이 뛰어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특히 결혼 문제는 예상을 빗나간 적이 없어. 그런데 그녀가 자네 편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키치는 자네를 좋아할 뿐 아니라 틀림없이 자네의 아내가 될 거라고 말했어. 레비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네 부인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젠 됐어. 그 얘기는 그만하세. 좋아. 하지만 좀 앉게. 두 사람은 잠시 묵묵히 앉아 있었다. 조금 뒤 오블론스키가 레빈에게 물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자네 브론스키를 알고 있나? 브론스키가 대체 누구야? 키릴 이바노비치 브론스키 백작의 아들인데 내가 트베리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되었지. 그때 그 친구가 신병 모집을 하러 왔는데 부자의 미남이고 친척도 많은 데다 시종 무관이었어. 착하고 교양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 빨리 출세할 거야. 레비는 얼굴을 찌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네가 떠난 후에 그 친구가 나타났는데 키치에게 홀딱 반한 것 같아.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키치 어머님이 미안하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 레비는 침울하게 말했다. 그때 형 니콜라이의 일이 떠올랐다. 레비는 형을 잊고 있는 자기가 비열하다고 생각했다. 오블론스키가 레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잠깐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이야. 내 생각의 희망은 자네에게 있어. 가능하면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겠어. 내일 아침에 가서 청혼하게. 하느님이 축복해 주실 걸세. 레비는 오블론스키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화제를 바꾸었다. 자네는 사냥하러 온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만 어떻게 된 거야? 이번 봄엔 꼭 들르게. 오블론스키는 레빈의 마음을 알아채고 싱긋 웃었다. 꼭 가겠네. 그런데 지금 내 사정도 좋지 않다네. 오블론스키는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복잡한 자신의 신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레빈은 한숨만 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느라 오블론스키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절당한 청혼. 스체르바츠키 공작의 딸 키치는 올해 18살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를 본 청년들은 너나 없이 그녀에게 반했다. 더구나 그 해에 2사람의 청혼자가 나타났다. 바로 레빈과 브론스키 백작이었다. 그런데 키치를 사랑하는 레빈의 행동이 공작 부부의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공작은 레빈 편이었으나 부인은 처음부터 레빈에게 호감을 갖지 않았다. 레빈은 오만하고 시골에서 농민들을 상대하느라 거친 행동까지 보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딸에게 반에 1달 반 동안이나 집을 들락거리면서도 먼저 청혼하면 마치 명예가 손상되기라도 하듯 청혼도 하지 않고 훌쩍 시골로 떠나버린 것이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공작 부인은 키치가 레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달리 브론스키는 공작 부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에다 집안도 좋고 시종 무관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미남 청년이었다. 브론스키는 무도회에서 키치를 따라다니며 함께 춤추고 집에도 자주 들러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론스키도 청혼을 하지 않아 공작 부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브론스키가 자기 딸을 쫓아다니다 말까봐 걱정스러웠다. 키치는 어머니에게 브론스키와 춤을 추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브론스키의 2 형제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머니와 의논하지 않고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행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공작 부인은 브론스키가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청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상했다. 그런데 오늘 레빈이 나타남으로써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브론스키와의 혼담이 지체되거나 깨지진 않을까 염려되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공작 부인은 키치에게 레빈에 대해 물었다. 그 사람은 온 지 오래됐느냐? 오늘 왔대요, 엄마. 내가 너한테 일러두고 싶은 게 있다. 그건 한쪽에만 희망을 걸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는 정말 싫어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공작 부인은 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일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파티가 열릴 때까지 키치는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젊은이와 같은 기분이었다. 심장이 어찌나 요란하게 고동치는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늘 두 사나이가 얼굴을 마주할 파티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의례라고 느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레빈에 대한 추억은 죽은 오빠에 대한 우정과 함께 자신과의 관계에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었다. 레빈을 생각하면 그립고 즐거웠다. 그를 대할 때면 자신이 명랑하고 편안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그 속에 뭔가 거짓이 들어있는 것처럼 거북스러웠다. 그런데 브론스키와 지낼 미래를 생각하면 빛나고 행복했으나 레빈과의 미래는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했다. 키치는 파티복을 갈아입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자 힘이 솟고 평화로움과 정숙함이 느껴졌다. 7시 반,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하인이 말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나리께서 오셨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몰려드는 듯 했다. 레빈이 청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일찍 왔다는 것을 키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 그건 거짓말이야. 그냥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고만 할까? 아니야. 그럴 순 없어. 그냥 도망쳐버려야지. 키치가 문 쪽으로 다가가자 레빈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건 비겁한 짓이야. 사실대로 말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치 용서라도 빌듯이 레빈의 얼굴을 쳐다보며 손을 내밀었다. 제가 너무 일찍 왔군요. 아니에요. 키치가 테이블 앞에 앉으며 말했다. 레빈은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키치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선체로 말했다. 지금쯤이면 혼자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곧 나오실 거예요. 어머니는 어제 무척 피곤하셨어요. 어제는... 키치는 말끝을 흐렸다. 레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전 이번에 그 일 때문에 모스크바에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그는 가장 두려운 말을 했다는 생각에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환희의 감정을 느꼈다.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으며 레빈의 사랑 고백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브론스키를 생각했다. 전 그럴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레빈에게 키치는 얼마나 가깝고 중요한 여자였던가. 그러나 이제는 서먹서먹하고 아주 멀어진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군요. 레빈은 그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바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공작 부인이 들어왔다. 부인은 괴로워하는 레빈과 키치를 보았다. 공작 부인은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다. 키치가 거절했구나. 부인은
자리에 앉아 레빈에게 시골 생활에 대해 물었다. 레빈은 손님들이 몰려오면 자리를 뜨려고 슬며시 자리에 앉았다. 조금 있자 작년 겨울에 결혼한 키치의 친구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키치를 좋아해서 브론스키와 맺어주고 싶어 했다. 이번 초겨울에 그녀는 이 집에서 레빈을 자주 만났다. 그녀는 레빈을 좋게 보지 않아 만날 때마다 불쾌하게 여기고 조롱했다. 레빈도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을 마음속으로 무척 꺼렸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친근한 척 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서로에게 적의를 가졌다. 방으로 들어서는 부인의 뒤를 따라 한 군인이 들어왔다. 그는 키가 별로 크지 않고 탄탄한 체격에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브론스키 같군. 레빈은 자기의 이해감이 맞는지 보기 위해 얼른 키치에게 눈길을 돌렸다. 브론스키를 보자 키치의 얼굴이 빛났다. 그 모습을 보고 레빈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브론스키는 키치에게 다가가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며 인사했다. 그러나 레빈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공작 부인이 두 사람을 소개했다. 소개해드리겠어요. 이곳은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 그리고 이쪽은 알렉세이 키릴로비치 브론스키 백작입니다. 브론스키는 레빈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사실은 전에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시골로 가셨더군요. 브론스키는 시원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파티가 끝나자 키치는 레빈에 관한 이야기를 공작 부인에게 전했다. 그녀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키치는 레빈을 생각하자 가엾은 생각이 들어 자꾸 눈물이 나왔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레빈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애써 브론스키를 생각하며 레빈을 떨쳐냈다. 스테르바츠키 공작의 서재에서는 딸 키치 때문에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공작 부인은 남편에게 레빈의 청혼을 거절한 키치의 이야기를 들뜬 기분으로 늘어놓았다. 브론스키 쪽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도착하면 결혼할 것이라고 전하자 공작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레빈이 1000배나 훌륭하지 무슨 말이요. 내 눈엔 진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훤히 보여요. 그 사람이 레빈이요. 그 서푼짜리 메추리 같은 녀석은 잠시 즐기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참 이상하시군요. 당신도 정신 바짝 차려요. 안 그러면 늦어. 돌리 때처럼. 됐어요. 그 얘긴 하지 맙시다. 공작 부인은 돌리의 이야기를 꺼내자 입을 닫았다.